자릿수까지 상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석유화학주의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넥슨 GT도 보시죠. 4거래일째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넥슨 매각설로 인한 영향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18%대까지 현재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던 FOMC 때와 달리 제롬 파월 의장이 비두개파적인 입장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8원까지 하락하면서 1115원 70전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월요일 증시라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정말로 우울한 소식들만 여러분께 전해드렸었는데요. 금요일에 현지 시각으로 마감이 된 뉴욕 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나스닥이 4.26%가 올랐고요. 다우지수도 3% 넘게 올랐습니다만 그 이유는 여러분 다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굉장히 그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왔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통화 정책은 경기를 봐가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유지해온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정책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시장에 내놓고 또 미중 간의 협상이 재개가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제2차 정상회담에 후보지를 놓고 답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버무려지면서 전반적으로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금융시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기대만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1%대 중반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2019년 첫째 주의 분위기와는 조금은 다르게 출발을 합니다. 과연 연준 의장의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이제 속게될 미중 간의 협상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북미 정상회담의 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깊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하죠.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을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글쎄요,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었던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4.26%니까 사실 최근에 상승폭 중에 가장 돋보이는 상승폭이었는데 연준 의장의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얘기 한마디가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켰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사님? 예, 뭐 반등도 반등이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를 보면서 놀란 부분은 좀 높은 변동성. 예. 뭐 한 개별 종목도 아닌 예. 세계 최대 주식시장이 그렇죠. 이렇게 그 업다운이 심한 경우는 그동안 보지 못했거든요. 예. 물론 작년에도 업다운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뭐 분기 단위로 정도는 있었지만 거의 주간 단위로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그러니까요. 경우는 예. 굉장히 놀란 흐름이었고요. 예. 아무튼 그만큼 시장이 뉴스 플로우에 그 민감하다는 얘기는 예.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예. 어떤 방향성을 지금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예. 어디에 두고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시장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 예. 거기에 이제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알고리즘 매매 같은 그런 변동성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불확실성은 그 경기나 기업 어닝이 지금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또 무역 분쟁과 같은 단기 뉴스 플로우에 물론 그 이슈는 굉장히 장기적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뉴스의 발표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그 호재 여부에 따라서 예. 시장이 굉장히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선배들이죠. 벤 버난키 전 전임 의장하고 자넷 옐런 전임 의장을 옆에 두고 일종의 간담회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저 간담회에 오기 전에 이제 TV에 방송이 되기 전에 아마 제롬 파월 의장에게 벤 버난키나 자넷 옐런 의장이 잘해봐. 그 뭐 이렇게 시장에 그렇게 매파적으로 하냐. 좀 우리 때는 엄청 힘들었어. 이런 얘기들 선배로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드는데 어쨌든 정책의 변화도 주저하지 않겠다. 변경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의미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전임 연준 의장들의 경우를 보면은 예. 경기의 미국 경제의 어떤 경기 호황 국면과 예. 또 침체 국면을 다 대부분 경험했었던 분들입니다. 예. 결국은 쉽게 말해서 경제의 한 사이클 정도는 충분히 경험을 하셨던 분인데 파웰 의장 같은 경우는 좋았었던 것만 봤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전임 의장들에 대한 어떤 지적 사항 등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예. 그 자리는 지난 4분기 이후에 세계 경제에 대한 여러 침체 위험이 커져가고 있다는 점,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와 그런 미국 경제를 위한 연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좀 더 어떤 신중한 발언 등에 대한 부분 등을 이 많이 논의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첫 주 그리고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마구잡이로 등장하는 시장 재료 등에 대해 투자자들이 다소 스스로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파월 의장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약간의 힌트를 조금 얻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 좀 복잡한 논리를 조금 단순화시켜 가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거시 데이터라든지 기업 실적 등에 대한 어떤 해석을 예. 쉽게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 정도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시장 스스로 생각하던 것들을 이제는 어떤 정책 당국의 입장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된 침체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등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결합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금융시장과 이번 파월 의장 발언 등에 대한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 나갈 건지를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연준의 그동안의 금리 인상의 스탠스는 시장의 예상처럼 2019년 초에 어떤 정책의 수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연준 의장이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기 직전에 가장 큰 뉴스는 박사님 애플의 실적에 대한 쇼크였지 않습니까?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어떻게 보면 빵류 주식의 선두 주자였던 애플의 하루 낙폭이 10%나 되는 그런 상황. 그게 또 사실 이유를 들어보니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잘못한 것이 우리의 실책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팀 쿡 CEO가 자기의 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애플의 충격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의 침체로 이어지는 시그널 아니냐. 이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연준 의장의 어떻게 보면 약간은 금융시장을 이렇게 부스팅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애플의 충격에 대해서는 박사님 이 빵류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받아들이십니까? 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이거 말고요. 예. 두 번째 걸 보시면 좋겠어요. 예. 네네. 예. 글로벌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보시면은 지금 종축은 그 PBR 예. 주가 순자산 배율이고 그 X축은 이제 ROE 자기자본 이익률인데 예. 사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증시가 미국 증시와 미국 외 증시로 예. 완전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냐 아니면 나머지 증시냐 예.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증시는 다 고만고만한 상태고 예. 사실 미국 증시는 뭐 아주 탁월하죠.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 선두에 나스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나스닥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핵심 종목이 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빵류의 주식들이 어떤 어닝이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예. 나스닥에서 사실은 주식시장이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것만큼 악재가 없고 예. 많이 떨어진 것만큼 호재가 없다는 말이 그렇죠. 있듯이 예. 불안불안한 거죠.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고 밸류에이션은 뭐 거품은 아닙니다만은 ROE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비싸다, 불안하다. 근데 거품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톤에서 인베스터들이 투자자들이 접근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가가 조금 비싼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예. 이제는 나스닥 기업들의 대표 주자인 애플이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부메랑으로 이제 신흥국 증시, 신흥국 경제인 중국 경기가 둔화됨에 따른 어떤 그 마이너스 효과를 예. 이제는 받을 만한 때가 된 상태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던 차에 지금 이제 무역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최고 경영자가 부담스럽다. 올해 어떤 어닝에 대해서 이런 발언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애플 주가발 미국 특히 나스닥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같고요. 어찌 보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변동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관심의 초점은 과연 중국 경기가 미국의 수출 기업들에게 얼만큼 부담을 줄 거냐. 세 개로 분류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저 밑에 ROE로는 거의 S&P보다 더 좋은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PBR로는 러시아보다 조금 높은 그 정도 수준의 한국 증시가 지금 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만 밸류에이션한 측면과 ROE를 이제 비교해서 보자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차트상 제일 고평가돼 있는 것 같고 한국 시장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일부러 저글림에서 이제 상점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 현재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로스에 해당되는 주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한국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컨트레인에 좀 더 가깝습니다. 예, 컨트레이너 하면 그만큼 이제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정말 절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글래머 죄송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로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과 같은 경우는 글래머 주식에 가깝다라는 거죠.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장에서 좀 더 저평가돼 있으면서 이제 오히려 기회를 찾게 된다면 좌측 상단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전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부분에 대한 반론을 한번 제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미국 주식이 역사적인 어떤 PBR 관점에서 상당히 어떤 부담스러운 영역까지 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미국에 대한 PBR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PBR이 높다라는 것은 현재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늘어나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한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PBR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현금 흐름이 조금 들어오는 현금에 대한 속도가 느려질 것 같으니까 PBR에 대한 부담을 항상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조금 전 보셨던 그림에서 ROE를 지적해 주셨는데 PBR은 ROE와 COE의 조합으로 우리가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COE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는 결국 금리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PBR에 대한 부담을 더 쉽게 느끼게 되고 예.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PBR에 대한 부담이 상쇄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지난해까지는 연준의 정책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PBR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까지 나타났었던 현상을 보게 되면 시장 금리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PBR이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싸게 느끼게 되는 느낌을 쉽게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 결국 지난주 미증시 급반등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권 시장이 초강세를 보이다가 단기물과 장기물 모두 지난해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네. 주목을 해본다라면 1월 달 단기 방향성의 키는 여전히 금리가 지고 있다는 쪽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10년짜리 국채 미 10년짜리 한 국채 10년짜리 상하단 레인지를 한 주 만에 그냥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 상황이 역전이 된다라는 거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식 시장으로의 위험자산 시장으로의 이 자금의 환류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선은 순환적 관점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이제는 채권이 과열이니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입니다라는 어떤 아주 그 큰 시각에서의 변화로 볼 수는 없고 예. 여전히 시장의 중심축은 채권 쪽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채권 가격이 다소 좀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다시 눈을 돌려보니까 이거 위험자산 쪽은 너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가도 반등할 수 있다. 주식도 반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점으로 볼 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시선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위험자산 얘기가 나와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먼저 빠졌고 그리고 유가도 45불 이하로 빠졌는데 조금 반등을 해서 이제 50불대까지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지난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작년 연말에도 지금 이 지수대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조금 함정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경기라는 게 뭐 예. 한두 분기에 급반정하거나 예. 어떤 추세를 급격하게 예. 지금 돌리기에는 조금 그 주변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는 예. 거고요. 큰 관점에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뭐 거듭 강조드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역질적 장세다. 예. 금리도 빠지고 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아지고 예. 장기 금리도 빠지고 예. 또 통화 정책도 이제 완화적으로 예. 이제 조금 바뀌고 전 세계가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만 빠지고 통화 정책이 비둘기적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큰 추세가 위로 반전될 수 있는가, 예. 반등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다만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전체에서 저평가돼 있고 또 환율 시장도 비교적 상당히 그 탄탄하니 예. 또 미리 주가가 중국 경기 연동돼서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시장이 전체적인 역실적 장세, 금리도 빠지고 주가도 약한 그러한 기조에서 한국 증시는 조금 덜 빠지고 미국 증시가 빠지는 속도보다는 조금 내성이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예. 이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돌아서려면 결국 그 부분적인 실적 개선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기의 반전, 특히 오히려 유가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혹은 역으로 통화 정책을 조금 긴축적으로 바꿔야 될 정도의 상황으로 경기의 베이스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예. 금리만 빠지면 이게 만병통치약으로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다. 위로. 이렇게 약간 너무 금리에 의존적인 예측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결국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금리보다는 이게 추세가 언제 바뀔 거냐. 예. 그다음에 어떤 추가적으로 경기의 불확실성이 언제쯤 좀 해소될 거냐.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2009년 이후에 금융장세 시절, 그러니까 유동성이 무지막대하게 이렇게 풀렸을 때는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지면 주가가 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종료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투자의 관습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박사님 말씀대로 연준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 2017년 초부터 아니겠습니까? 2018년 또 2년 동안에 제일 많이 올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주가의 상승폭이 제일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금리를 이제 어느 만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앞으로 몇 번 더 올릴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리포트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은 작년 4분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무렵부터 미국 주가는 추세적으로 좀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와 금리 정책 간의 어떤 간극에서 나오는 그런 주가의 선행성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김 센터장님, 그러면 연초에 이제 연말에 뭐 일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연초에는 뭔가 변화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금리도 이런 변동성을 보이고 주가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 차제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결정하실 때 가장 주로 참고해야 될 게 뭡니까? 네, 우선 뭐 연초 첫 거래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도 부진했죠. 지난주에도 잠깐 코스피가 2,000을 하회하는 변화 등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 가장 좀 부정적인 부분 등을 너무 많이 보셨었던 것 같아요. 우선 애플 주가의 하락, 또 우리 시총 상위의 삼성전자나 반도체 주식 등에 대한 하락 등을 보셨는데, 버텼었던 주식 등에 대한 공통점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 의외로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잘 버텼었고요. 그리고 5G 관련주들이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올랐어요. 기존의 전통 기업들 중심에서는 여전히 조선업종, 조선주가 그리고 좋았고. 건설업종 등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들 두 부류의 어떤 공통점이다라면 고퍼 주식들입니다. 예. 그러면 고퍼 주식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게 되는 때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금리였었던 금리. 거죠. 결국은 이 금리에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예. 이 금리가 리바운드되는 그 시점에 대한 그 변화는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심리적인 바닥을 찾는데 측정하는 지표로 이 금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건 금리가 오버슈팅 되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 금리가 반등했다라는 거는 그 공포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가는 주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데, 조정 압력을 받을 때는 그렇게 고퍼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필요하고, 금리가 반등하면서 오늘과 같은 변화를 보였을 때는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라든지 또 유가에 연동돼서 주가가 급락했었던 정유나 화학 이런 석유화학, 주식들, 예. 뭐 철강 이런 주식들이 먼저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당분간 보내야 할 이 반등 국면에서는 이 금리에 대한 논리에서 비롯되는 스타일적인 어떤 변화가 시장에 키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김 박사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김영렬 센터장께서는 이제 주로 계속해서 이제 금리의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박사님께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보다 사실은 경기 그 자체, 또 경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 실적의 총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기업 실적이라는 게 추세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추세의 반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사실 2018년도의 약세장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는 물론 박사님 주장하시는 경기일 수도 있으나 모멘텀은 미중 간의 갈등이었단 말이죠. 또 그 전망이 계속해서 악화되었기 때문에 투자자의 어떤 심리가 앞으로 투자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조금씩 이제 봉합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미중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예. 추세가 더 나빠지는 것이 방지되는 거지. 전체적인 경기 추세를 바꾸기에는 예. 저는 한계가 있다. 예. 가령 뭐 작년 처음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됐을 때 예. 1, 2차 관세 부분인 50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를 25%로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지금 논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그렇죠. 열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조금 그 제어되는 정도라면 자산시장의 어떤 충격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지 자산시장의 추세 자체를 바꾸는 경기 추세가 바뀌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은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게 조금 방아쇠가 돼서 전 세계 경기가 G2가 조금 그 교역이 늘면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 교역이 여기서 반전되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구조 조정과 부채 조정이 필요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숨 고르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IT 쪽에서. 그래서 양쪽의 어떤 그 시간이 경기 반전을 위한 약간의 숨 고르기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2019년 전체의 G2 경기는 잘해야 조금 그 추가 하락이 억제되는 정도에서 플랫하게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반응, 특히 경기에 민감한 그러한 섹터라든지 기업들의 어떤 어닝 추이도 조금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 김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김 박사님도 그러시고 주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펀더멘탈보다도 훨씬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두드러져 나왔던 작년 연간에 빠진 것, 그 재료로 해서 펀더멘탈보다 더 빠졌다면 추세적인 어떤 반전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재료를 해서 전 세계가 그냥 움츠려들었던 거를 조금 필 수 있는 그 정도의 국면만 나와도 반등폭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폭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뭐 그 문제는 이제 그 어떤 그 반등의 기회가 제공되는 그 대상지가 상당히 차별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악재가 봉합되었으니 너도 나도 다 좋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현재 글로벌 가계의 소비 활동이라든지 또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서도 뭐 이번 문제가 봉합된다라고 해서 특단의 어떤 변화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이러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문제는 현재의 어떤 그 우리 그 실질 경제에 대한 수준에서의 변동 그리고 너무 우리가 가지고 대우받아야 될 어떤 평가보다 조금 낮은 평가를 받는 것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가치 평가에 대한 재조정은 조금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은 너무 싸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는 마치 지금 유가에 대해서 너무 싸진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누가 되느냐는 앞으로 이런 나오는 어떤 그 불확실성의 제거 과정에서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 보고요. 또 어떤 경기 여건에 대한 어떤 침체가 제거되고 아주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장이 이어진다라는 것들에 대한 판단을 전제했을 때 선택지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기간이 짧다라고 본다라면 치고 빠지기 쉬운 신흥국 주식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반대로 경제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조금 얻었다라고 판단이 들면 오히려 낙폭이 크다라고 판단되는 상품 시장에 돈이 더 몰려갈 가능성은 좀 더 크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런 그 선택지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의 결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일 뿐이고 문제는 우리는 그런 변화 과정에 조금 순응하고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글로벌 자산 시장의 반등 혹은 그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반등의
주 무대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제가 뭐 주도권이 없다는 건 뭐 다 아시는 바지만 사실 글로벌리 보면 미국의 달러화의 가치가 어떻게 방향을 지을 거냐 요것을 보면은 과연 어떤 쪽에 반사이익이 있을 것인가를 힌트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광고 들으시고 후반부에는 두 분과 그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교보증권의 김명렬 리서치센터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잠시 전화를 말씀드리시고요. 후반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와우 스탁론을 만나보세요. 최저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탁론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탁론 문의 전화 1599-0050. 스탁론은 변해야 한다. 광고에만 최저금리? 누구에게나 최저금리. 까다로운 위험분산 요건?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대출 비율은 어때요? 최대 400% 투자 가능. 대출 절차가 복잡하다?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최대 5년. 혹시 대환 대출도?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스탁론이 이 정도는 돼야죠. 와우 스탁론 1599-0050. 자,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과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전반부 마지막에 그 달러 얘기를 제가 일단 화두로 좀 던졌는데 사실 연초부터 달러화와 상대 통화 간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뭐 아시는 것처럼 엔화도 가치가 폭등을 하기도 하고 또 중국 경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호주 달러도 폭락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새해 벽도 붙어 있어서 야 과연 올해 내내 이 안전자산에 어떻게 보면 지표 역할을 하는 달러 인덱스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거냐. 또 신흥국 통화도 작년에 된소리를 많이 맞았단 말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터키 뭐 다 그런데 과연 이 달러 가치가 올해가 2017년 정도처럼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여줄 건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올해는 달러가 그 국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작년에도 뭐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 가치가 예. 뭐 한 20% 그렇죠. 뭐 넘게 빠진 국가도 있었고요. 예. 대부분은 15%에서 한 20%. 뭐 아르헨티나는 뭐 반토막이 났습니다만 예. 한국 원화는 뭐 5% 내외였고 유로화도 뭐 그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그 뭐 달러 대비 환율이 모두 달러만큼 움직인 것은 아니다. 예. 뭐 천차만별이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라고 과연 달라질 것인가라고 보면 올해는 일단 신흥국 쪽에서 조금 부채 조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좀 삐걱거리는 국가들의 환율은 계속 좀 떨어질 것 같고 예. 또 전 세계 경기가 조금 둔화 추세이기 때문에 예. 구리광산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라든지 네. 칠레라든지 네. 뭐 아니면 뭐 호주 달러라든지 말씀하셨듯이 예. 이런 쪽은 조금 고생을 저는 하지 않겠나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신흥국 통화나 선진국 통화나 모두 달러에 대해서는 좀 천차만별식의 조금 높은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한국 원화는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뭐 작년에도 안정적이었습니다만은 올해도 상당히 조금 안정된 흐름 속에 예. 큰 추세를 그렇다고 해서 원 달러가 아래로 이제 강력하게 내려가는 강세 국면이 나오기에는 그러려면 이제 그 달러 가치가 조금 많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예. 분모가 되는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뭐 굉장히 그 큰 폭으로 자유낙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예. 약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전체적으로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초기 국면에는 달러가 조금 강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달러가 선진국과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차별화를 보일 것이고, 두 번째는 경기 하강 초기 국면인 만큼 예. 달러의 초약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예. 지금 오른쪽 축이 이제 달러 이제 환율인데 예. 달러 인덱스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그 신흥국과 선진국 대비 통화 가치의 변화가 굉장히 큰 걸 보실 수가 있고, 역축이니까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오른쪽의 달러 인덱스는 이제 강세를 의미하는데, OECD 경기 선행지수 빨간색 선하고 같이 보시면은 사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그 경기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금융위기 직전까지. 그때 이제 달러가 상당히 그 약했습니다. 이러한 그 굉장한 큰 달러의 추세적 약세가 지금 나타나기에는 금리 쪽에서 통화정책 쪽에서의 금리 인상 중단만 갖고서는 좀 어렵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결국 경기가 살아나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전방위적으로 달러의 약세 쪽의 움직임이 압력이 좀 증가해야 달러가 본격적으로 약세가 되는데, 올해를 그런 해로 보기에는 조금 뭐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올해 달러는 신흥국 통화 대비나 선진국 통화 대비 전부 좀 약보합세 정도면 다행이겠다. 그러면 최소한 작년만큼은 신흥국 통화 가치의 하락 압력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 강력한 약세 추세, 달러의 약세 추세, 신흥국 통화의 초강세 추세로 반전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 의견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2주 1년 동안에 7.45%가 올랐는데, 사실 달러 인덱스라는 건 신흥국 통화 대비는 아니고 유로라든지 뭐 엔화라든지 또 파운드라든지 주요국 통화 대비인데 7.45% 강세인데, 원화는 4.9% 약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원화 대비해서 4.9% 절상이 된 거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뭐 신흥국,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다, 뭐 터키다, 뭐 이런 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거의 우리는 선진국 통화, 주요국 통화의 추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 신흥국들 통화 가치는 결국 경상 흑자 국가와 경상 적자 국가 간의 그 괴리가 얼마나 큰가, 이거를 여실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우리 외환보유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없어 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의 아쉬움이 좀 더 컸다 뿐이지, 오히려 외환시장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대우받아야 될 평가를 충분히 받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중에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경제 주체인 정부와 또 뭐 또 비난하는 쪽과 이렇게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은데, 이런 지표를 이제 가지고 이제 보는 분들은 무슨 위기를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은 드네요. 자, 그러시고 김영렬 센터장님, 당장 이제 1월이 이제 두째 주로 왔습니다. 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사실 간헐적으로 재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소차로 작년 말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조선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 바이오 일부도 오늘도 뭐 유한양입니까? 굉장히 큰 재료가 하나 나오고 해서 아직도 뭔가 시장에 꿈틀꿈틀하는 역동성 같은 거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개별 종목 말씀을 드렸지만, 또 섹터별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하는 재료들이 간헐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또 대북 관련주들도 최근에 보면 개성공단 이슈로 해서 또 오르기도 하고. 투자 전략을 주로 하시니까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됩니까? 사실 1월 같은 경우는 투자 여건이 안 좋습니다. 뭐 월초부터 전해질 각종 거시 지표들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예. 그리고 기업 실적들 역시 뭐 애플 쇼크에서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이미 주가를 이렇게 내렸다면 연이어서 이제 전해질 것은 관련 기업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커버 기업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나 예. 아니면 멀티플 조정 등으로 인해서 또 목표가를 낮추는 뉴스들이 전해질 겁니다. 그렇죠. 불편하죠. 예.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런 그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도 뭐 미국과 중국 서로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각자 서로 주장하는 바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이는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내비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씩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상황만을 놓고 보게 되면 불안하고 이제는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엄습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는 사자에 대한 의지를 조금씩 보여주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퍼 주식 등에 대한 주가가 선방하고 있다는 점. 지난주에 가장 흥미로웠었던 거는 자동차 주식 등이 움직였었던 건데요. 예. 앞서 환율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난주 엔화가 초강세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엔화 강세라고 인해서 자동차 주식을 보는 일이 좀 과거에 좀 강세장일 때나 나타났었던 현상인데 예. 엔화가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이제 자동차 수혜받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거기다가 뭐 신차들도 몇 개 나온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시장 전체로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지만 예. 그 안에 조금 더 컴팩트하게 사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은 조금씩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월 중반 때까지는 악재에 대한 내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악재의 등장 이후에 미국이든 우리든 좀 충격에 대한 내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자꾸 오르려 하는 성질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1분기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경제, 기업 실적 그리고 각종 불확실한 어떤 지표 등에 대한 내성이 확인되었을 때 뭐 본격적인 강세장에 재진입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머물러야 될 지수 영역 정도로에 대한 되돌림, 그 정도에 대한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한 2, 3년 동안의 이 시장의 주도 세력은 베타,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추종하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장이었다면 경기의 하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감안해서 볼 때 올해는 알파 전략, 그러니까 어떤 그 테마라든지 개별 종목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또 저평가라든지 이런 류의 주식 플레이가 올해는 맞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신단 네, 말이에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은 올 한 해 동안에는 주식을 오래 보유할수록 오히려 손실 위험이 커지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결국 앞서 말씀하셨던 변동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재료가 노출될 시점에는 오히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 거죠. 말 그대로 올해는 가능성에 어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올해는 그 변동 위험이나 어떤 그 가능성에 투자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손실에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 자체는 조금 줄이는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치고 빠지는 전략 속에 이 단기적인 수익률을 누적시키는 과정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올 한 해 어렵겠구나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경기 여건이나 시장의 투자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이마저도 우리는 빨리 적응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펀더멘탈을 주로 보시지만 우리 업계에 가장 이제 그 오랫동안 시장을 보신 김한진 박사님께도 올해 전반적인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그 자산 운용의 어떤 태도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조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매크로 환경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조금 밋밋할 수 있다. 예. 지금은 온통 뭐 연준의 통화 정책, 그다음에 경기 뭐 이런 것에 지금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하게 계산은 뭐 못합니다만은 대략 그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거시 상황에 대한 주가의 반응도는 한 50%는 반영돼 있다. 예. 그러니까 뭐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또 어닝도 뭐 지금 깎여 내려가는 중이죠. 지금 뭐 3개월 전에 비해서 2019년 예상 코스피 영업이익이 10% 정도나 지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낙관적 전망이 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증시의 모멘텀, 재료의 모멘텀은 지금 불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이미 그런 불리한 상황을 상당히 선반영하고 있다. 저는 한 50%는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우려했구나라고 이제 오히려 그 반등의 어떤 재료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역시 조금
아직도 낙관적이었어라고 하면서 조금 본격적인 또 추가적인 그 주가의 하향 조정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겨두기로 하고 아무튼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악재가 뭐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종목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뭐 그 말씀은 뭐 말씀하셨던 알파 전략을 조금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작년에는 사실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약간 체계적인 불안감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이제 주가가 빠진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종목 발굴에 집중해야 되는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사실 이런 류의 대화를 이어가면서요. 작년에도 그 많은 분들이 뭐랄까 배틀을 좀 짧게 잡아달라는 주문도 박사님도 하시고 뭐 아마 센터장님께서도 몇 번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저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할 때 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배워온 주식 투자나 여러분들에게 권장했던 주식 투자라는 게 좋은 종목,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그냥 장기 보유하시면 예금금리보다 좋은 겁니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에 대한 어떤 기간을 두고 전략을 논의할 때 과연 그런 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저급한 투자가 아니냐 뭐 이런 논의 자체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수익을 내야 되는 어떤 투자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가치 투자류의 어떤 저평가된 종목을 그냥 5년, 10년 또 극한적으로 얘기하면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은 뭐 죽을 때까지 안 파는 주식도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방송에서 과연 그런 논의만 하면은 사실 이런 류의 토의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는 두 분의 논조나 이런 것들이 걱정은 있으나 상당히 그 주가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개별 종목 쪽에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두 분의 말씀이셨는데 미중 무역 분쟁도 작년에 터져 나올 만큼 터져 나온 것 같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는 지표도 나왔고 또 통화 정책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도 시장에 악재로 반영될 만큼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추가적으로 악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걱정해야 되는 게 있다면 실적 말고. 실적이 아닌 경우에서는 이제 이 실질 경제에서 포함되어 있는 취약성의 문제가 과연 등장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어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부채들에 대한 부실화 여부라든지 사실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이 추정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예. 또 각국 여러 가지 어떤 패권 경쟁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서 이제 드롭하고 그에 대한 어떤 수위에 대한 변화가 실물 경제로까지 전가되는지 이런 사안 등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는 우리가 추론하면서까지 우리가 대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거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나서 투자를 한다라면은 주식 투자라는 건 아예 포기하는 것이 맞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는 하되 뭐 당장 그런 부분이 수면 위로 떠오를 만큼 취약한가라는 부분과는 아직은 조금 거리를 두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장을 보고 계시는 김한진 박사님께는 반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외의 호재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의외의 호재가 있다면 저는 애플류의 빵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은 어닝 예측이 저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다. 전문가들의 미국 애널리스트조차도 네. 사실은 실수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예. 과연 애플이 중국 경기 하강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까? 그다음에 구글과 아마존의 실적이 과연 올해 꺾일까? 아마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직은 꺾이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위 혁신 성장 기업들의 조금 미스테리한 그러한 어닝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네. 역시 만약에 낙관적으로 뭔가 시장이 돌아선다면 우리가 지금 그들 기업을 너무 과소평가함으로 발생하는 비관적 오류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줄 평도 부탁드릴까요? 예, 올해는 조금 매크로보다는 종목을 집중하는 시기인 게 분명하다.
매크로 공부할 시간에 조금 종목에 집중하십시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께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은 계속 출연해서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종목은 저희가 또 다른 분을 섭외해 보겠습니다. 예. 자, 김 센터님. 네, 1월 첫 거래일에 다소 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장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이 두려움이 끝이 없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두려움 끝에 바로 느끼게 되는 감정은 바로 용기와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1월 장세의 어떤 그 결과를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가지고 올해 연간 전체를 내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항상 그랬듯이 이 두려움은 성장 과정에서 얻게 되는 필요한 대가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흔히 하는 얘기로요. 용자가 미인을 얻는다. 용맹한 자가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그런 경구를 많이 씁니다만 단서 조항은 하나 붙어야죠.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용자가 결국은 과실을 따먹고 또 미인을 얻는다라는 그것을 증권시장에 오랜 경험이 있는 두 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지난해 또 올해 초까지 굉장히 어려운 장이 연출이 됩니다만 여러분 생존해 계시면서 또 용기를 내야 될 대목에서 큰 용기를 내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에 대한은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하죠.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 그리고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월요일에 보내드린 정신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화요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